예,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복잡계를 이루는 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대승불교에서 요가를 수행하면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유관파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아비달마 불교인이 말하는 육식을 넘어서 제7식이 있고 그 너머에 다시 8식을 있으면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방 상자부 불교도 사실 육식까지만 말하지만 육식 너머에 그 근본식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그 심층의식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정리를 안 했고 유식 학파에서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식 불교를 가져다 쓰는 건데요. 그래서 식이 어떤 계층을 묻습니다. 전오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눈, 귀, 코로 보는 아니, 비설, 신까지 말하는 전오식과 그 다음에 마음,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는 말은 육식을 해가지고 제6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장 발생하는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생활하고 사유하면서 선악을 판단하고 온갖 정신활동을 일으키는 마음이고, 육식의 기능은 바로 우리가 7식의 사량 요별에 가서 요별로서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뭐냐면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분법적이고 논리적으로 보게 함으로 해서 사물의 진실을 가리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무상정에서 그 작용을 멈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상정이 되면 무상정은 뭐냐면 색계의 초선, 2선, 3선, 4선에서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제6식은 멈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작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표충의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현 생활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현행식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요가 수행자들이 보니까 무상정에 가서도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작용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심층의식인데 보통 마나스라 불러가지고 그 역할은 생각이죠. 뜻으로서 옳은 판단을 하지도 않아 진리를 망각하여 비진리적인 생각을 조작해내서 우리로 하여금 번뇌를 갖게 하는 어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의식을 대상으로 이기적인 자아의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현행식인데, 8식에는 그러니까 아니, 비설, 신에서부터 7식, 8식까지 모두 사량의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소위 말라식이라 부르는 이 제7식이 지속적으로 그 사량의 역할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7식이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데 6식에도 자아의식이 있는데, 6식은 보통 오치온, 우리 생물학적인 우리 몸을 자아라고 보는 이런 차이가 있어서 6식과 7식이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만화식은 6식은 깨어있을 때만 작용하고 잠잘 때는 작용을 멈추지만 7식은 깨어있을 때 잠잘 때도 작용을 멈추지 않으면 물론 3계를 유의한 도중이나 어떠한 극한 상황에 처할 때도 그 작용이 멈추지 않습니다. 단 어디서 멈추냐면 멸진정에 이르면 그 작용을 멈춥니다. 그런데 이 요가 상파는 멸진정은 이제 그 무색계 사선인 비상, 비비상처를 넘어서서 소위 그 상수멸정이라고도 부르는 데 가면은 작용을 이제 말라식이 멈추는데 거기에도 멈추지 않는 작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리아식입니다. 제8식. 아리아식은 일상생활에서 당장 발생할 작용은 현행식은 아니지만 집기란 말은 불러모아서 뭘까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삶과 현상계를 현재와 같은 모습 결정하는 근원적인 마음으로서 8식 가운데 아리아식을 제외한 나머지 식은 전부 아리아식으로부터 나온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7식도 6식도 다 아리아식에서
싹이죠. 가지 같은 거. 그럼 집기라는 건 여러 가지를 불러 모아 새로운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데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아까 구성요소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창발성 내지는 자기조직의 능력을 할 수 있는데 이 자기조직의 능력이 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아식은 그 작용이 미세하여 보통 사람은 알아채기 힘들지만 선정의 최고 단계, 그러니까 구차재정 9개의 선정 단계에서 멸진정에 이르러서 그 작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소위 부처님이 깨치는 대오를 해야 멈추는데 그때는 이제 아리아식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우리가 지라고 쓰죠. 그래서 아리아식은 그때 대원경지라고 부르게 되고 말라식은 평등성지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붙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대체 뭘 복잡하게 이루냐 하는 걸 보는데 일체 종자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세계의 내용은 모두 아리아식에 저장됩니다. 아리아식은 모든 존재를 일으키는 종자라는 것은 우리가 식물 종자는 씨를 뿌려놓으면 거기에 싹이 트는 것처럼 일체 우리의 그 경험세계에서 우리가 저장된 내용들은 이 마음속에 종자처럼 숨어 있다가 언젠가 조건이 되면 어떤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아리아식을 일체 종자식이라고 부르고 이 종자를 다른 말로 부르면 우리가 이 세상은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그 정보, 이것이 하나의 종자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종자가 아리아식에 들어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구성요소로 아리아식은 이루어져 있는 거죠. 법은 뭐냐면은 보통 불교에서는 업과 업의 공lum을 말할 때 업이 결과를 나타내기 전에는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유시가에서는 그게 바로 아리아식의 종자 또는 습기 속에 잠재적으로 내재한다고 말하는데 습기라는 건 뭐냐면 바사나는 업의 습기 흔들는데 이전 행동에 대한 정보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자죠. 종자는 과거 행위에 의해서 세계적 정보를 담고 있는 종자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종자나 그 바사나에서 말하는 습기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식하는 과거 행위는 종자가 싹이 튼 것이며 그 종자는 또 그 이전의 행위에 이식된 것이니까 어떤 사건이 내가 경험했으면 거기에 종자에서 그 정보가 내 마음속에 담아있고 그 종자는 또 싹이 떠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정보가 또 내 마음속에 다시 들어가니까 이 종자는 시간적으로 바로 과거 행위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종자가 싹이 튼 것이고 그 종자는 또 그 이전에 어떤 행위에서 이식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이 가르마는 원래는 일체 행동을 뜻하는 말이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에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중암경, 달범행경과 사경에 있는데 쉬우니까 여기 말이죠. 만일 고의로 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 보를 받나니 현세에 받을 때도 있고 내세에 받을 때도 있다. 그 다음에 달범행경에는 나쁜 짓을 하면 그에 따른 나쁜 과보가 오고 백업은 좋은 일이죠. 좋은 업에는 좋은 업이. 그 다음에 흑백업에는 흑백보가 따르고 불백업에는 보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의도와 업을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근데 아리아식은 이 업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거, 보가 따르지 않는 다른 모든 그 사건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의 뜻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보통 줄여서 업의 종자가 아리아식에 저장되고 말하지만 아리아식에는 업의 종자만 저장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사건과 개체의 경험이 빠짐없이
정보를 저장되니까 아리아식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주와 그다음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그릇처럼 생각해서 정보의 집합. 그다음에 업, 종자 및 일체 사건의 정보는 바로 여기서 아리아식이 담고 있는 정보들은 정보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결과를 초래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건 다른 뜻으로 말한다면 아리아식은 바로 정보로 이루어진 복잡계입니다. 그 다음에 유식무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삼라만상은 이 세상 건 전부 다 아리아식의 식의 변형일 뿐이라는 거니까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주는 소립자로 이루어졌거든요. 소립자라는 것은 일상 경험 세계에서 보는 물체들과 그 의미가 다르고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파동함수를 말할 때 그 계획의 정보라고 했죠. 따라서 정보와 간축 기구의 상호작용에서 실체화된 존재라서 우리가 파동함수는 정보니까 관측기구가 실체화되려면 뭔가 바깥과 작용한 거죠. 그것처럼 아리아식도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곳에서부터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 세상이 삼라만상이 전개되는 거니까 결국 아리아식은 복잡계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유식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아리아식이 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유식불교에서는 3계 유식 만법 유식이다. 예,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그 세상이 아니라 전부 다 결국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만법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아리아식에 담긴 식의 정보가 나온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 양자과학 할 때 파동함수는 확률파인데 관찰자가 관찰함으로써 입자라는 실체가 생겼다고 그런 것처럼 바로 만법이라는 건 그거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그럼 정보가 어떻게 결과를 초래할까 하고 정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추상적인데 거기서 세상이 생긴다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테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흥미있는 분 읽어보라는 뜻에서 한스 크리스천 폰 베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쓴 과학의 새로운 언어 정보의 29페이지, 38페이지 도서관에서 뭐 금방 읽어볼 수 있을 테니까 읽어보시면 에너지는 분명히 물리계에 속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동의하죠? 정보는 반은 물리계에 속해 있고 반은 정신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는 정신과 물질의 연결점이다. 바로 정보라는 것은 정보는 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지우면 에너지가 들어요. 근데 동시에 정보는 그걸 이해하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을 매개하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그 정보 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파동함수에서 항력파에서 우리가 관찰하면 그때 입자라는 실체가 나오듯이 정보는 그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그거를 양자 정보 이론에서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휠러라는 물리학자가 한 말인데 비트의 존재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트는 정보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에서 이 삼라만상이 전개되어 있는가 이걸 말하는데 양자 정보 이론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식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비트의 존재라는 말은 아리아식이 변해서 세상이 나왔다는 말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말이겠죠. 업의 공능. 그럼 업이 어떻게 자기조직이라는 건 뭐냐? 그 질서의 추리를 한번 볼까요? 기름냄비인데, 기름냄비를 가해하려면 이렇게 아주 멋진 변화를 배려하는 어떤 안정적 구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바로 우리가 자기조직화 가정이라고 불러요. 누가 이런 말을 불렀냐면 프리고진이라는 유명한 화학자가 이런 말 붙였는데, 근데 여기 그걸 말할 게 아니라 조금 좀 보여주겠지만 1834년 영국의 러셀이라는 토목 기사가 테임스강을 건너다 보니까 한 덩어리 물이 이렇게 솟아났어요. 근데 물이 솟아나면은 물이 이렇게 쭉 가다가 뭐 부딪히면 깨지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꼭 살아있는 우리 동물
살아있는 내 몸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벌려졌다 하지만은 깨지지 않죠, 이거. 한 덩어리가 계속 움직이지. 내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머리는 머리가 따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한 덩어리 물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 몸처럼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데 컵 같은 데 부딪히면 흩어졌다가 여기 모여가지고 다시 원래 모양과 똑같이 해가지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걸 말했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유학회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집에다가 그걸 소리톤이라고 부르는데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만들지 못하고 아들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아들은 살아있었어요. 1905년에 네덜란드 수학자가 수학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그 1966년 페루에서 발생한 해일이 물결이 이렇게 한번 생겼으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고대 모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동경만을 강타했거든요. 그 다음에 목성의 대적점.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큰 회오리바람인데 1630 몇 년에 발견된 회오리바람이 지금까지 그때 그 모양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도대체 뭐냐? 한번 보죠. 그래, 우리 몸속의 신호 전달. 이 몸에서 누가 나한테 바늘로 콕 찔렀어요. 또는 내가 여기 불에 대해서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뜨거웠다는 그 신호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흩어져 가지고 기분 좋다는 신호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손에서 불에다가 손을 넣고 빼지 않겠죠. 그러니까 손에서 내 머리로 전달되는 신호는 흩어지지 않고 그 모양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그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요새 이걸 여기 여러분들 뭔가 물이 이렇게 볼로 솟아올라 이게 보이나요? 한 덩어리 물이 여기 솟아오르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솔리톤이에요. 이 물은 이렇게 솟아오르는 요대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아까 페루에서 동경만까지 지나갈 수가 있어요. 한 덩어리 물이 살아있는 생명체 몸처럼 이것이 바로 그 물결파로 중에서나 생겨난 솔리톤이고요. 그 고리파라고 그러죠. 솔리타리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그냥 솔리톤이라 해도 돼요. 자, 이 구름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200km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께가 60km 되는데 이건 호주에서 생기는 모닝 글로리.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오늘 가서 모닝 글로리라는 단어를 치면은 이 구름이 나올 텐데 이 구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다 못 그리고 몇 개만 가져온 건데 이 구름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한 덩어리가 쭉 움직여 나갑니다. 이게 바로 구름 속에서 이루어진 자기 조직이죠. 하나의 이런 조직이 생겨나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 몸처럼 이것이 그냥 흩어지지 않고 쭉 밀려나가요. 모닝 글로리. 그 다음에 이건 목성에 있는 대적점이라는 건데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지구에서는 이 빨라봐야 지금 허리케인이라든가 태풍은 시속 태풍은 빨라야 170km, 허리케인도 빨라야 뭐 기전 250km밖에 안 돼요. 이거 시속 3000km씩 되는 엄청난 그 공기 흐름인데 그 속에서 안정적인 구조가 하나 딱 생겼어요. 이렇게 무슨 알맹이처럼 지구보다 커요. 알맹이 생겼는데 이 알맹이가 발견된 게 언제냐면은 갈릴레오 때 카시니라는 이탈리아 천문학자에서 발견됐는데 발견된 지가 1600이면 지금 몇 년 됐나요? 거의 350년 넘죠. 350년 넘는 동안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안정적이잖아요. 이렇게 지구만 하는 거. 이게 변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자기 조직이에요. 어떤 질서가 창출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마치 생명체처럼 애기 낳듯이 이렇게 오다 보면 작은 소용돌이를 또 애기 낳듯이 만들어냅니다. 그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나이가 살았다면은 350살을 넘었어요. 이게 다 그 그림인데
자세히 좀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초유기체, 집단지능.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 그 브라질의 정글은 비 올 때와 비 오지 않을 때가 이 바닥에서부터 높이까지가 5m 차이가 나니까 바닥에 이렇게 개미가 있다가 폭우가 쏟아가지고 물이 5m가 되면 그 개미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것처럼 개미와 개미가 발다리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섬을 만들어서 이후에 여왕개미를 듣고 둥둥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다가 적당한 데 닿으면은 거기서 다시 풀어져가지고 개미 삶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개미한테 그런 지능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게 바로 집단지능이라는 건데 스마트 수험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자기 조직이에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들은 이런 거 설계할 능력 없어요. 근데 전체를 모아놓으니까 모아놓은 그 가운데 이런 조직이 생겨난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전부 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물건, 물질 또는 생물을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을 생각하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아까 아리아식 속에 담겨있는 무선 정보들은 한 마리 한 마리가 개미처럼 어떻게 조직만 하면은 그 조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부처님이거든요. 팔정도 수행이에요. 대승불에서 뭐 육바라는 얘기지만 그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조직을 해가지고 거대한 멋진 조직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 그래서 이 개미들이 다리를 놓거든요, 이렇게. 다리를 놓고, 여기 봅시다. 뭐,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나무와 나무 떨어져 버리면, 여기에 다리를 놔서 가던 개미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토목공사 하는 거죠. 개미가. 근데 흰 개미를 볼까요? 이게 꽤 큰 자동차인데, 높이가 더 큰 이 탑을 쏜 게 흰 개미입니다. 높이가, 이건 탑이 몇 개나, 한 도시죠? 이런 거 흰개미가, 흰개미한테 그런 머리가 어디 있죠? 머리 없어요. 근데 요소 하나하나,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없는 것들이 모이니까 생겨나는 거거든요. 쭉 봅시다. 사람 키가 한 2m 치면 몇 대요? 2m, 4m, 6m, 7m 되는 높이. 여기 이런 탑을 개미가 만들었는데 누가 설계했어요? 아무도 설계 안 했어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를 물어다가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밖에 없는데 마치 누가 설계한 것처럼 되는데 놀라운 건요. 내 난방장치가 완벽하다는 겁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누가 설계했어요? 개미 집단이 모이면 이런 걸 만든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아리아식에 담긴 정보가 어떻게 발전도 수행을 통해서 조직화되면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는 새로운 인격체로 탄생할 수 있다는 거. 새와 물고기는 새들도 이렇게 모여서 여기에서 상어 같은 거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은 안 잡아먹으려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만들어서 이런 걸 만듭니다. 물고기들도 새도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이런 걸 만들면은 여기에 매나 독수리가 함부로 습격을 못해요. 누가 설계했죠, 이걸? 이런 게 바로 그 복잡계에서 나온 자기 조직이라는 거예요. 창발된 거죠. 구성 요소에 없던 것이 창발됐고, 이것 요새 보면 킬링 로봇이라 해가지고 로봇도 만들어서 해놓으면 이런 또 조직을 만들어요. 로봇 하나는 없는데 자기들끼리 군대처럼 행진하고 질서를 만들어내요. 그 생명체 출현과 진화, 이건 전부 다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기조직 현상이 진화인데 스튜어트 카프만이라는 생물학자가 이 사람이 복잡계의 이론의 대가예요. 진화를 일으킨 힘은 따위이 말하는 돌연변이 자연선택보다는 사실은 복잡계를 이루는 자연의 자기 조직력이 더 크다 하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말한 책을 내가 안 써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혼돈이 가장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게 바로 복잡계의 자기조직력에 의해서 어떻게 생명체가 진화하는가.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진 신.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코네 로이드 몰가는 진화를 뭐라 하냐면, 진화는 각 단계마다
그 전 단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면서도 그 전 단계에 있었던 요소의 총합이 아니라 이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성질이 나타내 발전한다. 바로 이것이 진화라면 의식이 새로운 차원에 이르는 것을, 그 단계가 많잖아요. 바로 마음의 창발적 진화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뭐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럼 자기조직의 불교적 의미는 뭐냐? 우리가 그 중암교 염청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만드는가 이것을 아는 수행이 바로 발정도의 정념이라는데, 정념은 아무런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고 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수행법이죠. 그 다음에 부처를 이루는 거, 깨달음은 마음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협동에 의해 하나의 거대한 통일적 질서를 만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아래식에 들어있는 여러 정보가 어떤 조직적인 질서를 하나 만들어내면 새로운, 아까 진화를, 창발적 진화를 본다면 마음도 하나의 우리의 창발이라고 부른다면은 바로 거대한 통일적 질서를 이루는 새로운 의식의 세계. 그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겠죠. 거꾸로 악업 역시 하나의 거대한 통일적 질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그거는 악마 같은 삶이 되는 거겠지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부처님의 개성을 한번 볼까요? 바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와 요소들이 나와 하나가 됐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표 불가능하고 무한하며 빛나는 의식, 이것은 땅의 견고함, 물의 촉촉함, 불의 뜨거운 피조물의 필요성, 신의 신성, 일체의 일체성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 말은 뭐냐면 이분법을 떠나서 통일된 마음을 갖는 것에서 바로 이것이 마음이 만드는 자기 조직의 최고 경지라고 우리가 불러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말이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말에서 진화와 범부의 업력은 모두 복잡하게 갖는 자기 조직의 능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진화와 업력에는 목적과 방향성이 없어요. 근데 진화는 자연의 법칙, 업보는 인과인본 법칙을 따르긴 하지만 여기에는 전체적 흐름을 결정하는 방향이 없는데, 불보살의 원에는 목적과 방향성이 이렇게 간다. 여기는 그 중심대로 간다면은 불보살의 원에는 목적과 방향성이 뚜렷하니까 바로 그것이 이 자기 조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수행에서 자기 조직에 이르는 첫째 단계는 사람의 경우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욕망에 힘이 휩쓰지 않는 것. 이것은 첫째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과도한 욕망과 지나친 금욕을 피하고 절제하는 것. 즉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욕망과 이를 억제하는 마음 사이에서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 그게 계고, 외부 유혹이나 내면의 충동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을 우리가 정의라고 부른다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정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개정의 사막이 우리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는 요 말씀드린 것을 뜻한다고 봐도 좋겠죠. 그 다음에 자기 닮음과 프랙탈, 이게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성질로서 바로 불성을 우리가 자기 닮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기초 개념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서 일부분을 잘라 확대할 때 그 확대한 것이 전체의 모습과 같고, 확대한 것이 일부분을 잘라 확대하면 그 확대한 것이 또 전체의 모습과 같고, 이런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여 부분이 다시 그 부분이 전체의 모습과 같다면 이 대상에는 자기 닮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잡의 특성이에요. 근데 자기 닮음이 있는 사물은 어떤 크기 부분을 보더라도 그 모양이 전체를 그만큼 축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 닮음을 가진 사물들은 모양의 크기에 어떤 특징 있는 척도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크기에서 보더라도 그 사물은 같은 모양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계에서 무한한 단계까지 그럴 수는 없죠.
그 수학적인 구조잖아요. 근데 실제 자연계에 나타나는 실제 사물을 무한한 단계까지 부분 확대할 수 없고 유한한 단계에서 닮음이 끝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닮음이 자연계의 특성을 묘사하는 피어나고 있는 개념은 아니고 이 자기 닮음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자연계를 묘사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기 닮음은 카오스를 비롯하여 복잡한 자연 인사인데 필요한 개념일 뿐 아니라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어디냐면은 화엄불교에 이런 말 있죠. 불교 교리의 핵심적인 개념인 공과 중도를 포함해서 일직사 다지기 등 많은 불교 개념들이 자기 닮음을 포함합니다. 왜냐면 일직사 다지기 그 자체로서 자기 닮음은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닮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기 닮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직사 다지기란 말을 썼지만 그게 바로 복제계에서 말하는 자기 닮음입니다. 그럼 자기 닮음이 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자기 닮음과 프레타는 좀 다르다고 그랬는데 도형을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학자들하고 달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까지 수학자들이 이상한 성질을 가진 곡선과 기하학적인 도형을 고안했어요. 무슨 고형이냐면 어떤 곡선은 분명히 유한한 크기 면적을 돌아가신다면 그 길이가 무한한가 하면 어떤 곡선은 단순히 선을 꾸려놓은 것인데도 2차원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선과 2차원의 평면이 1대1 대응관을 가진다면 이 선이 2차원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냈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이건 코호 곡선이라는 거 제일 간단한 건데 이렇게 볼게요. 아이고. 자,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직선이 있으면 이 3등분을 해요. 3등분 이거 가운데 잘라버리고 잘라버리는 데다가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솟아오르게 만듭니다. 그럼 이걸 또 잘라요. 그럼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여길 자르면 여기 튀어나오겠죠? 여길 자르면 여기 튀어나오겠죠? 이걸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체의 모습이나 요 모습이 같아져요. 이게 바로 자기 닮음인데 왜 프랙탈이라고 그러냐? 요거는 그냥 매끈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선이 요거 계속 반복하니까 요것은 선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서졌다. 이런 뜻에서 이거 프랙탈이라고 붙였는데 이런 걸 프랙탈 도형이라 불러요. 이 프랙탈 도형은 우리가 일상적인 수학에서 배운 기하학적인 법칙이 다 깨집니다. 여기 프랙탈 도형 많이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요건 시에펜스키 그 가스켓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가운데가 띄어내요. 띄어내고 난 다음에 또 띄어내고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각종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전부 다 이 프랙탈 도형이거든요. 근데 곡선이 매끈하지 않고 매끈하지 않단 말은 미분도 안 되고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미분이 안 돼서 뭐가 부서졌다는 뜻에서 프랙탈이라는 말을 붙인 건데 이걸 요새는 미술학과 학생들이 새로운 걸 디자인할 때 이 프랙탈 도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요거는 소위 그 칸토 집합이라 가지고 직선이 있으면 3분의 1을 잘라버려요. 잘라버렸죠? 또 잘라버리고 남는 건 또 3분의 1 잘라서 남고, 나머지 먼지가 남아요. 요 먼지가 칸토 집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대1로 대응하는 그 직선인데, 이 직선이, 여러분 직선으로는 면적을 못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직선에 아무리 붙여봤자 면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면적이 돼요. 이런 도형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도형을 무한히 반복하면은 이거 수학적으로 확실히 요 속에서 들어있는 선 하나하나의 점과 면 하나하나가 다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선과 분명히 선인데도 불구하고 2차원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요 만드는 법이죠, 그죠? 요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요걸 무한히 반복해 나가면, 선으로 면을 만들 수가 있고, 요거는 선으로 입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건 그전 수학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을
자, 기울기도 없고, 차원도 애매한, 이 차원 보통 우리가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뭐, 부피는 3차원 그러는데, 이 프랙탈 도형이 되면은, 그런 거 다 깨져요. 1.3차원, 뭐, 1.7차원 이런 것도 나오고, 선이 2차원도 되고, 3차원도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기울기도 없고, 차원도 애매한 이러한 곡선은 단지 수학적인 장면에 불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델브로트라는 수학자가 이 이상한 곡선들과 해안선이나 바위산과 같은 실제 세계의 제멋대로 생긴 모양 사이는, 다시 말해 이 이상한 곡선들과 자연계의 제멋대로 생긴 모양 사이는 자기 닮음이라는 공통성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만델브로트가 이 소수의 차원을 갖고 자기 닮은 구조를 갖는 괴상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도형에 쪽거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것을 쪽거리 기하학이라고 만들었고요. 이제 이런 걸 구조를 쪽거리 구조라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짓이라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중퇴인데 깡패한테 두드려 맞고 뇌진탕이 일으켰더니 프랙탈 기하학의 대가가 됐어요. 그런 게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한테는 조직적인 창발이 하나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멋진 자기조직일 텐데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쪽꼬리 도형에 가는 구조를 특별히 쪽꼬리 구조라고 부르는데, 쪽꼬리라는 것은 변은 없고 모서리만 있는 이상한 곡선들이 정수의 차원을 갖지 않고 소수의 값을 갖기 때문에 온전한 적분값이 부졌다는 뜻에서 이렇게 쪽꼬리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여기 뭐 말한 대로 하여튼 문송이, 별들의 분포, 주식이나 면화강의 변동, 심장의 박동, DNA 분자도 쪽꼬리를 구조를 갖고, 그래서 만델브로트는 자연은 프랙탈이다 했는데, 자연은 프랙탈이라는 것은 아까 유식에서 보면 자연이라는 걸 식이 만든 거죠. 우리 마음이 바로 프랙탈화 됐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닮음과 쪽꼬리는 다른 개념인데, 하지만 그 이상하게 생긴 곡선을 쪽꼬리에 구조했지만은 그 이상하게 생기지 않은 것도 자기 닮음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쓴 대로 자기 닮음은 반대 쪽꼬리 구조를 가질 필요 없지만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닮음은 거의 모두 프로필 구조를 가져요. 이런 이유로 쪽꼬리 기하의 창시자인 만델브로트는 자연은 프랙탈이라고 말했고, 복잡계 이론의 전문가들도 보통 자기 닮음을 말할 때는 프랙탈 구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닮음과 쪽꼬리 구조는 자연현상, 수학방정식 해, 인간의 마음 등 곳곳에서 나타나므로 인간과 우주가 갖는 어떤 보편성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서, 이거 이제 브라운 운동이라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있는 꽃가루를 띄워놓으면 이렇게 제멋대로 막 움직이는 쪽꼬리 구조를 가져서 유명한 브라운 운동이고, 이걸 연구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쪽꼬리 구조죠. 나무 가지에서 가지가 뻗는 거. 이것도 바로 이 부분의 모양이나 이 전체 가지의 모양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건 거꾸로 치는 번개인데요. 하늘에 치는 게 아니라 땅에서부터 위로 치는 번개도 있거든요. 번개가 치는 가지의 모양을 보면 이게 삐뚤삐뚤한 것이 이 부분을 띄워버리면, 확 떼어버리면 전체의 모양과 같아져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쪽꼬리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아크릴판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질 때도 부분과 전체의 모습이 비슷해지죠. 자연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해안선이 삐뚤삐뚤한 모양인데, 이게 왜 쪽꼬리 구조냐면 이것도 그래요. 이게 계속 확대하더라도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영구 해안선 길이 얼마인가 유명한데, 영구 해안선 길이라는 것은 다시 이건 그림을, 이게 원래 만델브로트 논문인데, 이 부분을 확대하더라도 삐뚤삐뚤한 모양은 계속해서 된다는 뜻에서 우리 자연의 그 산이 삐뚤삐뚤한 모양이나 해안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쪽꼬리 구조를 갖는다는 걸 보이는 거고요. 자기 닮음이죠. 이 달팽이가 암모나이트 같은 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여기 그려놨지만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계속 자기 닮음을
가져서 여기나 여기 여기 부분이나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이 다 같은 닮음이에요. 자연은 이런 식으로 그 분석해 놓은 것이 요 기하이거든요.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브로콜리 중에 어떤 특수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브로콜리가 전체 모양이나 요 부분 모양이 똑같죠. 이게 자연의 모습이에요. 고사리 모양도 어때요? 이 전체 고사리나 요 부분 띄워버리면 같은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은 만데브로트가 말한 대로 쪼꼬리 구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설악산 모양 같은 것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간단한 삼각형을 두세 번 접는 걸 반복함으로써 쪼꼬리 구조로부터 이런 설악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눈송이 쪼꼬리 구조의 대표고요. 수학 방정식에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수학 방정식 할 때 여러분이 x 제곱이 1보다 크다 그러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쪽과 이쪽을 나타내잖아요. 이건 그런 것처럼 복소수기 때문에 2차원 평면이 나타나면 이 방정식 하에를 나타내는 집합을 나타내면 예쁜 모양을 내고 있어요. 이것도 다 쪼꼬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여튼 곳곳에 이런 쪼꼬리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그 다음에 피라켓 디자인, 이건 이제 저기 미술하는 사람들이 그려낸 거고요. 그럼 할구의 성장. 이건 지금까지 본 건 기하학적인 모양이었잖아요. 요번에 브리쉬라는 생물학자가 성게예요. 바다에 산 성게를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모두 인간의 알도 마찬가지예요. 나날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2개가 됐다가 4개가 됐다가 8개가 됐다가 16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8개 됐을 때 요걸 다시 잘라버려요. 그럼 할구가 8개 나오죠? 그럼 그 할구가 그대로 자라서 하나의 생명체가 돼요. 이것도 요 하나가 전체 닮은 거죠. 그게 자연이에요. 근데 요건 재밌는 거는 근데 그러면 이제 성게알 수정란 하나를 나날이 일어났을 때 8개를 잘라갖고 할 8개 만들면 8개에서 성게 8마리가 나온다면 이건 반대로 이 성게알과 이 성게알 둘을 붙여놔요. 그러면 그걸 합쳐져서 성게 하나가 돼요. 부분과 전체가 그릇이 닮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도 그러면 안 그러냐? 사람도 마찬가지. 이건 유명한 그 카나다의 기운는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수정란 하나에서 5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여기 보이죠? 똑같은 애 5이에요. 이걸로 기운는 집안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이제 애들이 하도 신기하니까 그 당시 1934년이거든요. 그 사람들 구경을 와갖고 이제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애들이 얼마냐면 요 애들 하나가 바구니 하나에 들어가요. 요거 보세요. 이 애 하나가 왜냐면 나날이 일어날 동안에는 거기에 새로운 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8개가 로 나눠졌다 그러면 그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애기가 자라나봤자 요만큼 작은 거예요. 바구니 하나에 다 들어가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닮은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반대로 말하면은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나 닮았다는 얘기죠. 그게 불성이죠, 바로 그런 게. 여기에 할구 하나가 성장하면 온전한 하나의 생명체가 되니 생명 현상에서 일직도 다지기 이치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일직도 다지기 이치를 말한다고 해서 불교가 전체 부분이 그대로 똑같다는 말은 물론 아니에요. 부처님하고 나하고 같은 불성을 가져서 닮았다 하지만 내가 그대로 부처라고 할 수는 물론 없죠. 뭐 그런 언어적인 말은 여러분들이 뭐 구별하실 거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불성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그것이 하찮은 먼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주 전체 통용되는 이치가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일주일다 다지기 이치입니다. 그게 바로 연기법에서 나오는 거죠. 복잡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복잡계를 좀 달리 말한다면 마음을 가라는 것도 자기라는 있는 구조를 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마음을 본다면 마음을 보는 나, 그 나를 보는 나, 그 나를 보는 나 이렇게 쭉 무한히 연계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 손을 그리는, 자기 손을 그리는 사람의 손. 이 손이 이 손을 그리고 이 손이 이 손을 그리니까 이건 손 두 개이긴 하지만 사실은 무한히 많은 그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나는 바로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겁니다. 에시의 그림으로서 유명한 그림인데 바로 무한히 반복되는 어떤 현상을 두 개의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 바로 내 마음을 관하는 나, 소위 관자재 보살은 바로 이러한 구조를,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미진경 경운이라는 말은 먼지 하나에도 일주일다 다지기 위치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될 테고요. 이런 거는 뭐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죠. 불성과 열애장을 아트만과 같은 실체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 내 마음에 불성이 있으니까 불변의 어떤 실체의 성질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아트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고 연기 세계에 자성을 가지고 수 없고 불성은 뭐냐면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